강신주의 감정 수업 14번째 경멸 자신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서글픔. 프루스트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거대한 꿈과 같다. 어쩌면 일시적인 정신 착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없는 것을 있다고 보니까 말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지경이다. 애인의 가난함은 게으름 탓이 아니라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의 소심함은 우리 부당함 탓이 아니라 섬세함으로 생각하니 사랑이 백일몽과 같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그러나 꿈은 언젠가 반드시 깨어나는 법. 황홀한 꿈일수록 깨어날 때는 더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꿈속에서 재벌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비좁은 단칸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직면한다면 그 참담함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기 자신들의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져 버린 서글픈 남녀의 이야기가 있다. 이사벨에게 귀족적인 생활은 고도의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것으로서 지식은 인간에게 의무감을, 자유는 향락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스먼드에게 귀족적인 생활이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며 의식적으로 계산된 태도였다. 그는 오래된 것, 신성한 것, 계승된 것을 좋아했다. 이사벨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을 좋아하는 척했을 뿐이다. 오스먼드는 전통에 대해 비상한 경의를 품고 있었다. 언젠가 그가 이사벨에게 전통을 갖는 건 누가 뭐래도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말 속에는 그녀에게는 전통이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행히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이사벨은 깨달았다. 다만 그가 어디에서 그 전통을 획득했는지 그녀는 알 길이 없었다. 어쨌든 이사벨은 남편의 그런 사고방식을 경멸했으며 그것은 결국 그를 고자세로 만들었다. 오스만드가 아내를 몹시 경멸했기에 아내 쪽에서도 남편을 경멸하는 건 당연했다.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하여 아내가 뜨거운 경멸의 눈길을 던진다는 것, 그것은 오스먼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이었다. 그는 아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녀의 감정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사벨은 남편이 자신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의 귀가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어떤 남편이든 아내가 이런 느낌을 줄 경우에는 아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너무나 때늦은 후에다. 촛불만이 외롭게 빛을 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이사벨은 자신이 남편 오스먼드를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유산상속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 있었음에도 이사벨은 가난한 남자, 심지어 이미 딸까지 있는 오스먼드와 결혼했다. 결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녀는 영국 귀족 워버트 경과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 굿 우드의 청혼마저 과감하게 거부했다. 영국 귀족이 상징하는 고리타분한 관습과 인습 그리고 미국 사업가가 보장하는 부유함 때문에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려는 의도가 좌절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가를 무릅쓰고 그리고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며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결혼은 그녀에게 오히려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로 보답했다. 오스먼드라는 남자가 겉보기와는 달리 인습의 추종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유함을 지향하는 속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밤이 새도록 이사벨의 고민은 깊어져 가기만 했던 것이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 여인의 초상은 사랑, 결혼, 그리고 부부 생활을 고뇌하는 한 여성의 내면을 담담한 필치로 서럽게 묘사한다. 한때 설렘과 열정이 대상이었던 두 남녀가 어쩌다가 서로를 경멸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부부를 사로잡고 있는 경멸이라는 감정에 좀 더 섬세한 메스를 가하려면 스피노자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경멸이란 정신이 어떤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물 자체 안에 없는 것을 상상하게끔 움직여질 정도로 정신을 거의 동요시키지 못하는 어떤 사물에 대한 상상이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과 만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자꾸 타인을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씨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중한 정신적 태도가 떠오를수록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게 된다.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직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경멸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다. 이제야 우리는 비극적인 두 남녀 이사벨과 오스먼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경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벨은 남편 오스먼드와 함께 있을 때 허위의식이 없는 자유로운 정신을 상상하고, 반대로 오스먼드는 아내 이사벨과 함께 있을 때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경건한 정신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경멸하는 대상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경멸하는 대상과 지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사벨은 단호하게 오스먼드와 헤어져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사벨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당당한 여성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사벨에게도 남편 오스먼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속물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사벨의 속내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결혼을 파기한다면 그녀의 미래는 온통 어두워질 것이다. 오스먼드와 결별하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셈이며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공공연히 인정한다면 그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사벨은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삶,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내는 삶을 꿈꾸었다. 그렇지만 이런 꿈도 사실 일종의 허영이었던 셈이다. 이사벨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 그렇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겠는가. 남편 오스먼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처럼 그녀도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자였던 것이다. 이미 결혼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순간 이사벨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인습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겉모습은 확연히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부자유스럽기는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녀가 점점 자신의 꿈을 버리고 남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남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사벨은 언젠가 인습과 관습을 존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니, 이사벨은 이미 너무나 남편과 닮아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오스먼드의 딸 펜지에게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속물적인 결혼을 하라고 권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펜지에게 너에게 돈이 별로 없으니 재산을 더 바라게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사벨은 방 안에서 어두침침한 것이 고마웠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오스먼드를 위해서였다. 그를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있는 펜지의 엄숙한 눈초리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으며 펜지가 바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앞섰다. 남편을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삶을 유지하려는 비겁함을 자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 이미 남편의 가치관이 괴물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일까?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다. 남편을 경멸한다면 이사벨은 자신도 경멸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 바로 이것이다. 자신만을 고유한 삶,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충만한 삶을 영위하려면 이사벨은 경멸하는 과거 자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대상과도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용기는 또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인지.